안녕하세요. 이고제이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도쿄 다이칸야마입니다. 이 동네에 예쁜 츠타야 서점과 아기자기한 소품 편집샵이 많대서 찾아왔어요. 가까이에 있는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마천루가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닌 저층의 고급 주거지와 세련된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정갈한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제가 지금 향하는 다이칸야마 T사이트의 츠타야 서점을 중심으로 책, 음악, 맥주, 커피 등을 천천히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답니다. 다이칸야마는 패션, 예술, 건축 등에 관심 많은 2030 세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로 대량 생산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는 퀄리티 높은 로컬 샵 또는 공방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숲속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인테리어는 그 자체로도 멋진 볼거리입니다. 서점 내부 곳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요즘 한국 서점은 점점 자리에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책 진열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 비용을 지불해야 앉을 수 있게 하는 추세잖아요. 서점에 머무는 시간과 경험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졌던 과거와 다르게 식당이나 카페처럼 빠른 회전율과 판매량 올리기에만 급급해져 버린 느낌이라 아직 이런 레트로함을 갖고 있는 일본의 서점을 올 때면 좀 부럽습니다. 특히 통유리창을 등지고 조용히 책을 볼 수 있는 이 공간이 제 최애랍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로그로드 다이칸야마입니다. 새 철로 부지를 활용해 만든 상업시설로 한남동에 있는 연남동 같은 느낌이랄까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먹어 유명해진 랜디스 도넛도 있고 기린 맥주에서 운영하는 수제 맥주 양조장 스프링밸리 브루어리 도쿄도 모두 이곳에 있으니 일본 맥주와 브런치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세요. 참고로 이곳의 랜디스 도넛 매장에 들어가면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한정 메뉴가 있답니다. LA 블루 커스터드나 스트로베리 초콜릿 텍사스 글레이즈드가 대표적이에요. 로그로드에서 3분 정도 걸으면 다이칸야마의 꽃, 소품 편집샵 중 하나인 알레고리 홈툴즈에 도착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제형 젓가락을 구매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유행을 타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매일 써도 질리지 않는 감각적인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다이칸야마의 다른 상점들과 비교할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흔하지 않은 소재의 커틀러리도 많아 꼭 한 번쯤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나카메구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정세월드에서 소개되길래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동네예요. 이 지역은 메구로강이 관통하고 있어 봄에는 벚꽃 명소로 유명하고 평소에도 강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와 산책로 덕분에 다른 도쿄 지역에 비해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을 보면 이렇게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가 있답니다. 전 세계 단 6개뿐인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중 하나로 건물 전체가 거대한 로스터리 공장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주말에는 대기 번호가 1000번을 넘기기도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예술 건축물을 설계한 쿠마 켄구가 건물 전체를 설계했으며 로스토리 도쿄에서만 살 수 있는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메인 바와 로스팅 설비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 정통 베이커리 프린치가 입점해 있어 가꾼 크로아상과 맛있는 포카치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일본 전통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티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티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3층에는 커피와 차를 베이스로 한 창의적인 칵테일과 와인을 판매하는 바가 있답니다. 날씨가 덥거나 춥지 않다면 테라스석에 앉아 메구로강 풍경을 감상하며 가볍게 휴식을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이곳의 모든 음료와 음식은 일반 스타벅스보다 고가이며 1인당 2~3천엔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해요. 근데 이곳에 와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가격 이상의 만족을 주는 경험이 가능하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시킨 디저트와 음료인데요.
높은 층고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주는 아늑함 덕분인지 2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찾아온 이곳은 소금빵을 최초로 탄생시킨 원조 베이커리 빵매종입니다. 여기 호불호 갈린다는 말이 있던데 오픈런에서 갓 나온 소금빵 드셔보세요.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소금빵 베이커리입니다. 주문 방식은 계산대 앞에서 원하는 소금빵 이름과 개수를 말하면 직원분이 호로록 담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찾아오는 손님 수가 많다 보니 빠른 회전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매장 내 취식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구매 후 매장 주변 길거리에서 빵을 먹는 것도 불가합니다. 제가 그렇게 먹다가 직원분이 보고 바로 와서 제지하더라고요. 한 블럭 더 떨어진 길거리에서 바로 해치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이곳은 도쿄역. 1914년에 완공된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지하에는 쇼핑, 미식, 엔터테인먼트 상점이 집약되어 있어 하루 종일 둘러봐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창문 너머 공간이 도쿄역 내 위치한 5성급 호텔 객실이랍니다. 도쿄역만큼은 뉴욕 펜스테이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두 바삐 움직입니다. 제가 이 복잡한 도쿄역에 온 유일한 이유, 바로 이 갓 튀긴 카르비 감자튀김을 먹어보기 위함이에요.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지도에 저장해놓고 꼭 가야지 다짐했던 이곳. 맛업업 감자튀김인데 그걸 또 자가비 모양으로 만들어주다니. 이걸 어떻게 안 먹어보고 지나칠 수 있겠어요. 어떤 맛일까 기대하며 손에 이 자가비가 들어올 때까지 두근두근.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갓 튀겨진 포테리코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포테리코를 다 먹고 둘러본 가르비 플러스는 마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카레맛, 레몬맛 자가비부터 초콜릿을 씌운 새우깡까지. 마치 각종 실험적인 제품을 모두 진열해 놓은 느낌이었어요. 도쿄역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나와 광장으로 왔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주변 건물이 모두 무너질 때도 도쿄역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역과 구 서울역이 닮았다고 느끼신 분들 있죠? 도쿄역은 일본 근대 건축거장 다스노 킹고가 설계했고 구 서울역사는 그의 제자인 츠카모토 야스시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 역사가 비슷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방금 있던 도쿄역에서 7분 정도 걸어가면 일본 천황과 황후 그리고 그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황궁이 나옵니다. 이곳 내부는 신년 축하 행사와 천황 생일에만 국민들에게 공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황궁의 면적은 여의도 5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성곽에서는 천황이 생활하는 집과 궁전이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한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궁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러너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대요. 5km라는 적지 않은 거리인데 중간에 신호등 하나 없이 쭉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도쿄 러닝 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에서 천황은 정말 오랫동안 도쿄가 아닌 교토에 살았었다고 해요. 지금 있는 이 황궁은 사실 도쿠가와 막부의 중심지인 에도성이었다고 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기고 이 에도성을 황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토에 있는 옛 천황이 살던 황궁은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 개방되어 있다고 하니 황궁 내부 간접 견학을 위해 다음에 다녀와야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도쿄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